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래 해설입니다. 오늘은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한 미래 해설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주로 가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폭격설,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안보가 매우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다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우다웨이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관리들을 만났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대선 주자의 대리인을 만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우다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우다웨이가 이번에 온 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 우다웨이는 결정적일 때 한 번 더 왔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에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피침되어 침몰했을 때 왔었습니다. 이게 우다웨이가 이 직함은 육자회의의 중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그때 2010년도에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우다웨이가 왔을 때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우다웨이는 북한도 갔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북한에 이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줄 알았는데, 그때 천안함 피격되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는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자회의를 다시 하자. 근데 육자회의가 결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좀 황당한 겁니다. 와서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 그것을 내가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비난은 없이 그냥 육자회의 이런 위기를 온 게 육자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육자회담을 다시 하자. 이것이 우다웨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진핑과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 회의가 끝난 뒤에 우다웨이가 왔습니다. 지금 북한을 공습한다, 이런 외과적인 타격 이 폭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다웨이가 다시 와서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다웨이는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중국은 아직도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를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꼭 주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중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량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문화적인 또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하고는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느냐, 왜 북한 편을 계속해서 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국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관계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왜 중국이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쾌하게 해설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책이 출판된 지는 조금 됐습니다.
2010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책을 쓴 사람 김기수 씨이고 그 세종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지 말고 조금 그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보지 말고 내 책 하나를 보면 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십시오.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그 김기수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국경이 그 넓게 퍼져 있다. 굉장히 커다란 나라이고 국경이 수시로 바뀌었다. 외침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은 국경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크고 강한 나라는 정면으로 맞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의제의한다. 즉 먼 데 있는 적을 끌고 와서 대항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소련하고 대항할 때 미국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는 적대적인 척하지만 미국하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 소련을 끌어들여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커다란 나라, 크고 강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그 대표적으로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소련과 인도인데, 크고 작은 나라는 맞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의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중국의 국경을 관리하는 외교 원칙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덩치는 작지만 아주 똑똑하고 끈질긴 나라, 그런 나라는 분리해서 지배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공입니다. 중공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하여, 중공에 대하여 매우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물러나고 남북 베트남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우리가 통일된, 분단되지 않은 통일된 국가를 갖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수작을 부렸습니다. 베트남을 그대로 통일되게 두면 안 된다. 베트남을 갈라야 된다라고 해서 베트남을 다시 가르는, 남북으로 가르는 정책을 중국이 추진했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매우 그 경로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자기들하고 친한 척해서 미군을 몰아내고 나더니 본색을 드러내서 다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베트남은 전쟁을 벌였고요. 중국이 졌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약 5만 명가량의 중공군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정치는 작지만, 체구는 적지만 똑똑하고 끈질긴 나라는 반드시 갈라서 통치하려고 한다는, 갈라진 나라의 한쪽 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작아서 힘이 없는 그런 나라는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점거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티베트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분석이 잘 됐구나. 굉장히 분석이 잘 됐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왜 북한을 저렇게 편들고 나서느냐. 우리하고 교육도 많지만 또 인적 교류도 많지만 문화적 교류도 많지만 결정적인 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북한의 편을 계속 들어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일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중국이
국경을 관리하는 방법. 크고 강한 나라는 겉으로는 맞서는 척하지만 뒤로는 이의제의를 한다. 아주 작은 나라는 무력으로 진압해버린다. 티베트 같은 나라. 그러나 베트남이나 한국처럼 작지만 똑똑한 나라는 반드시 분할해서 그 나라를 잘라진 한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국경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김기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압록강을 배경으로 경계로 중국과 미군이 대치하는 그런 사태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군과 미군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즉 한국을 반으로 잘라서 한쪽의 편을 꼭 자기 편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속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김기수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잘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안보 정세에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